안녕하세요. 캐치국어 아하쌤 박세경 선생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앞에 있는 1강부터 9강까지는 갈래 특강이라고 하여서 교과서에 담겨있는 본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본문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서 미리 알고 가면 좋을 시와 소설, 극과 시나리오, 설명문과 논설문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갈래적인 요소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어떤 친구들은 건너뛰겠지만 또 친구들이 지금 생각할 때 가장 공부하기 좀 좋은 시기이기도 하잖아. 겨울방학에 듣는 친구가 많을 것 같아서 그런 친구들은 미리미리 한번 들어두시고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무궁무진 많은 갈래들을 어떻게 읽어나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6페이지에 제시가 되어 있고요. 먼저 시와 관련된 갈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이 갈래 특강은요. 각각의 갈래를 읽을 때 어떤 걸 중요하게 봐야 하는가라는 거에 초점 맞추게 될 거거든. 먼저 시가 어떤 것인지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시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글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시인과 시적 화제의 주제일 것이고요. 이것을 운율로 전달해 줄 거고 압축하여 전달하기 때문에 함축적인 시어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시를 읽을 때 고려해야 되겠구나 라고 파악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결국은 우린 시를 읽으면서 압축된 시어의 의미를 파악할 것이고 또 시에서 왜 운율이 느껴지는지를 파악할 거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시적 화자가 우리한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주제의식을 이해하면 되겠구나 라고 거슬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시라고 하는 것은요, 말의 가락이 느껴진다 라고 해서 이게 바로 위에 있는 운율, 리듬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라고 하는 갈래는요, 노랫말 같은 거예요. 이 노랫말 같은 경우는 멜로디와 함께 붙여 읽을 때 더욱 가락을 느낄 수 있겠지만 시 자체, 이 노랫말 자체에서도 어때요? 반복되는 표현들을 사용하여서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하여서 운율감을 느끼게 만들거든요. 그런 게 바로 시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야. 왜냐하면 줄글로 되어 있는 소설이나 수필 같은 경우에는 산문문학이라고 하여서 운율감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시라고 하는 갈래는 다른 문학 갈래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운율이 있는 갈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운율이라고 한 요소가 왜 느껴지는지를 찾으며 읽어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시가 된 것처럼 언어를 압축하여 표현했기 때문에 함축적 의미를 지닌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함축이라고 하는 건 이 시어 하나에 다양한 의미를 담아냈어요. 이 다양한 의미를 꽉 눌러 담았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글을 읽을 때보다 시를 읽을 때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아무래도 그 시어 하나하나에 시인이 자신의 생각을 함축적으로 담아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일까라는 걸 파악하면서 읽어나가야 하거든. 그런 지점을 시를 읽으면서 계속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마음속에 떠오르는 심상을 사용하여 독자의 감각이나 감정에 호소한다. 뭐 이런 표현 나와 있는데요. 결국은 시라고 하는 갈래도 다른 문학 갈래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아름다움이라는 걸 느끼게 만드는 갈래거든요. 읽고 나서 표현이 아름다웠어. 내용 참 아름답네. 라고 하는 걸 느끼게 만드는 갈래이기 때문에 독자의 감각, 정서에 호소한다 라는 말을 쓴 것 같고요. 그리고 시라고 하는 건 다양한 심상을 마음속에 느끼게 만들어주거든.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바로 심상인데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 어떤 거? 제일 처음에 소개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을 포인트로 삼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라고 하는 건 시적 화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생각과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함축,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시는요, 어떤 갈래가 있는지 좀 나누어져 있는데요. 형식에 따라서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가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1학기 과정에서는 산문시는 보지 못할 거고요. 정형시하고 자유시를 만나게 될 거야. 우선 이 정형시라고 하는 건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쓴 글이래. 그럼 여러분 이 형식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 시조라는 갈래를 앞으로 만나게 될 텐데요. 시조라는 갈래는 이 갈래를 쓸 땐 이렇게 써야 돼 라는 규칙이 정해져 있거든. 예를 들어 각 연이 총 3줄 3행으로 이루어져야 돼. 바로 우리가 3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거든요. 총 3행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각 이루어진 행마다 4번씩 끊어읽게 써야 돼요. 또 4번씩 끊어있는 각각의 위치마다 3글자 내지 4글자로 담아 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글자 수가 총 45자 내외가 될 거예요. 게다가 3번째 줄인 종장의 첫 번째 음보, 첫 번째 덩어리는 3글자로 고정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규칙성을 지니고 있다고. 이런 규칙을 딱 따라 써야 돼 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 시를 정형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시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현대시들은 자유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유시는 형식적인 제약 없이 시인이 다양한 방법들로 운율을 느끼게 만들며 쓰는 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문시라고 하는 건요, 행과 연의 구분이 없이 산문, 줄글 형태로 쓴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행의 구분이 없이 쭉 그냥 줄글처럼 이어져 있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고등 과정에서 만나게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이 2가지를 기억해 두자.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 우리가 만나게 될 시조가 그러하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단원, 첫 번째 소단원에서 만나게 될 3월이란 시는 여기 나와 있는 운율을 시적화자, 시인이 마음대로 느끼게 자신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써가면서 쓴 자유롭게 쓴 시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예문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정주용 시인의 호수라고 되어 있네. 정주용 시인은 1930년대 시인이라고 얘기하고요. 모더니즘 시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좀 새로운 시의 형태가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해. 1920년대에는 이 현대시가 등장한, 물론 1910년부터 사부작사부작 등장했겠지만 20년대에 김소월 시인이나 뭐 한용운 시인 같은 이런 시인들을 통해서 등장하게 된 이 현대시가 조금 더 자리 잡으면서 다양한 갈래로 나타나게 되는 시기이기도 했거든요.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건 앞에 말한 것처럼 조금 더 새로운 결의 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시 한번 읽어볼까?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포 가리지만 보고픈 마음은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밖에. 굉장히 여운이 있는 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가 각 행마다 5글자씩 이루어진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5글자씩 이루어진 요 시행들이 그리고 총 몇 글자니? 30글자밖에 되지 않은데도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누군가가 너무나 간절히 그리워 라고 하는 이 감정이 우리에게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얼굴은 손바닥 둘로 가릴 수 있는 크기지만 내가 너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너무나 커서 호수만 해서 가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눈을 감을 수밖에 없구나. 너를 또 마음속에 떠올릴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여러분들 아까 내가 각 행마다 이 시행이 5글자씩 배치가 된다라고 했었잖아. 그럼 이 시는 정형시일까요?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 같잖아. 맞을까? 아니겠지. 여러분들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건 이 갈래는 이렇게 써 라고 정해져 있는 거라고 했었어. 시조라는 갈래는 이렇게 써 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쓴 시가 정형시인 시조예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정주용 시인의 호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시인이 내가 전달하려고 한 정서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더 운율감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려하면서 각 행당 5글자씩 배치해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인이 자유롭게 정한 규칙이에요. 따라서 이런 부분은 자유시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시는 호수를 소재로 해서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는 시적 화자의 마음을 함축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마음이구나. 1연과 2연이 대조되고 있어요. 가릴 수 있는 것, 가리지 못해서 눈을 감게 만드는 것, 그치? 간절한 그리움이 호수에 빗대져 있구나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표현들,
간결하게 우리에게 정서적 울림을 주는 걸 시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시적 화자라고 나와 있고 여러분들 이거 진짜 중요해. 우리가 앞으로 시를 읽을 때 시적 화자라는 시 속에서의 말하는 일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요. 물론 시를 쓰는 시인이 시적 화자로서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시인이 내가 이 시를 전달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내세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내세우는 인물이 바로 시적 화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문을 보니까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라고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내용의 노래네요. 나는 나룻배 할 때 나라고 하는 요 대상이 시적 화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될 텐데 지금 요 시가 그래요.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라고 할 수 있어. 왜? 나라고 나오니까 혹은 우리라고 나오면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시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당신을 행인에 빗대고 있네요. 나는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대. 당신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이 나타나고 있네요. 하지만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신대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기다리는 이유는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기 때문이래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라고 해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나의 태도 그리고 나의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적 화자 나라고 한 대상이 겉으로 드러나 있어요 라고 한 개념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러면 굳이 시적 화자를 내세우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 김소월 시인의 엄마야 누나야 라는 시가 있거든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라는 시거든요. 근데 그 시의 내용을 보면 김소월 시인이 성인이 되어서 쓴 시임에도 불구하고 엄마야 누나야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모습이 큰 어른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뭔가 어린 남자아이가 이 시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굳이 이렇게 시적 화자를 내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어른이 어머님, 누님, 강변에 삽시다 라고 하면 뭔가 다른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 어른들은 이해타산 타지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 근데 어린아이는 되게 순수하잖아. 이런 순수한 아이가 강변에 살자라고 하는 건 아마 이 강변이라는 공간이 순수한 마음으로 지향하고 싶은 아름다운 세계이기 때문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치? 그런 지점에서 시적 화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겠죠? 주제의식을 보여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구나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화자의 정서, 태도, 어조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정서라고 하는 건 화자가 시적 대상, 시적 대상이라고 하는 건 시 속에서 이야기되고 노래되는 대상을 시적 대상이라고 해요. 이런 시적 대상이나 시적 상황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지? 태도라는 건 시적 대상이나 시적 상황을 대하는 화자의 자세가 어떻지? 예를 들어서 앞에 읽은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라고 하는 나룻배와 행인에서 나룻배가 행인이라는 당신에 대한 태도 어때요? 나는 당신이 나를 밟고 건너가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하는 희생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 그치? 그러한 부분에서 바로 희생적인 태도가 나타나요. 기다림의 태도가 나타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대상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가고 있기 때문에 간절한 그리움이란 정서가 느껴져요 라는 걸 찾을 수 있을 것이거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시의 주제의식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시적 대상인 당신에 대한 나의 정서, 나의 태도 이런 걸 아니까 아, 이 시는 당신이라고 한 사람에 대한 아름다운 희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주제의식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시를 읽을 때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시적 화자,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조라고 하는 건 시적 화자의 말투를 가리키는데요. 옛날에는 뭐 남성적 어조, 여성적 어조 이런 걸 많이 가르치긴 했지만 요새 교과서에선 그런 걸 따로 가르치지 않아서 이 부분은 그냥 말투 정도로만 기억하고 넘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예문을 읽어보면서 시적화자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까?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이고요.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원래 돌아오셔야 되는 그 시간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시적화자의 정서가 잘 드러나네요.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가 들린대.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이라고 나왔어. 그럼 지금 이건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과거에 어떤 상황을 겪고 있나요? 시적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 지금 이 시적화자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치? 그런데 이 엄마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 나는 무서움을 느끼고 있어. 그 집이 금이 간 창틈이 그대로 있는 집이에요. 집 형편이 좋을까?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마 그래서 엄마가 생계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러 나가신 모양이야. 그런 상황에서 기다리는 나에게 빗소리가 고요히 들리는데 그 소리가 되게 행복하고 기쁘게 들리겠니? 우리 비라고 하는 건 아래로 떨어지는 이미지, 눈물의 이미지와 조금 연결되기 때문에 슬픈 정서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 훌쩍훌쩍 거린 청각의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시적화자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간절한 마음, 슬픈 마음이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이 시기가 아주 먼 옛날이라는 거야.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해서 내라고 하는 나라는 시적화자가 드러나고 있고요. 지금 시적화자는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구나. 지금 눈물이 차오르고 있구나. 내가 그 어린 시절 너무 춥고 힘들게 지냈어 라고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 라고 이야기한 내용의 시입니다.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옛날에 그 시골집들을 가면 온돌방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궁이에 가까운 곳은 굉장히 뜨끈뜨끈해요. 이런 걸 우리가 아랫목이라고 하거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멀어지면 되게 차가워. 이런 부분을 윗목이라고 해요. 내가 어린 때 보냈었던 그 시절이 그 윗목, 차가운 공간과 같았구나 라는 촉각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절에, 이 유년 시절을 어떻게 회상하는지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적화자가 가난했던 유년 시절을 회상하면서 어떠한 슬픔을 느끼고 있는지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시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의 일부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적화자 나를 토대로 하여서 시적화자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정서인지를 파악하는 게 시의 주제와 긴밀하게 관련이 있구나 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의 운율적인 요소를 하나만 더 볼까요? 운율이라고 하는 게 대체 뭔데요? 시의 운율이라는 건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 리듬감입니다. 시를 읽으면 산문, 줄구를 읽을 때랑은 달리 리듬감이 느껴지거든요. 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운율의 요소가 제시가 되어 있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운율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와 있는 같은 음운의 반복해서 음운이라는 건 쉽게 여기서는 자음과 모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는 리을이라는 자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서늘한 돌담에 달빛이 들어 라고 리을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같은 음이기 때문에도 운율감 느껴지긴 하지만 이 리을이라는 소리가 흐름 소리라고 해서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도 운율감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동일한 위치에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흔히 래퍼들이 많이 하잖아. 라임을 맞춘다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비슷한 위치에서, 같은 음운이라던가 같은 시어를 반복하게 되면 운율을 형성시킬 수 있을 겁니다. 보는 것처럼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해서 지금 같은 위치에서 더라고 하는 지금 같은 음이 반복되고 있네요. 자, 세 번째는요.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이라고 하여서 지금 나와 있는 산 너머 남촌에는 7글자. 누가 살길래 5글자, 해마다 봄바람이 7글자, 나무로 오네 5글자. 이렇게 7글자, 5글자, 7글자, 5글자라고 맞춰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치게 되면 김소월 시인의 시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거든. 그 김소월 시인의 시가 모두는 그렇진 않지만 주로 7, 5조의 시를 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7, 5조가 7글자, 5글자를 맞춰 시를 쓰는 거예요. 이 7호조가 우리나라의 민요적인 성격, 민요적인 율격을 띠고 있는 글자 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맞춰 쓰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글자 수가 맞춰 써질 때에도 운율감 느껴질 겁니다. 일정한 부분이 끊어 읽어지게 될 테니까. 자, 음보에 반복할 때 이 보자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걸음 보자야. 소리의 걸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만큼 걷고 또 이만큼 걷고 할 때 잠깐 멈추게 되는 거잖아. 그치? 발걸음이 하나씩 바뀌면서 멈춰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보라고 하는 건 내가 끊어 읽을 때 이 부분까지 끊어 읽어야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요렇게 해서 지금 끊어있는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어? 각 3번씩 끊어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삼음보를 썼다. 이게 바로 김소월 시인의 시의 일부인데요. 앞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엄마야 누나야 라는 시인데요. 김소월 시인이 이런 삼음보를 되게 잘 썼고, 물론 이건 김소월 시인의 시는 아니긴 하지만 7호조를 많이 썼는데 7호조의 삼음보라고 하는 게 김소월 시인의 시의 특성입니다. 이런 걸 사용하면 운율감 느껴져요. 그런데 앞에 말했었던 것처럼 7호조 7글자 5글자 맞추고 3음절 쓰는 것이 민요에서 많이 나타나는 운율 특성이기 때문에 민요적인 느낌. 우리 민요가 좀 한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들이 있어서 그런 뭔가 한스러운 애상감, 슬픈 정서 이런 것들을 환기하기 굉장히 좋은 율격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단어나 구절의 반복이고요.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이것도 김소월 시인의 시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강물, 따라 같은 동일한 시어가 반복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도 운율감 느껴질 수 있고요. 아래 예를 보니까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고 되어 있거든. 유사한 문장 구조는 A는 B를 C 했고 D는 E를 F 했어.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의 형식이 반복되는 걸 말합니다. 봐봐. 벚꽃 지는 걸 보니 푸른 소리 좋아. 푸른 소리 좋아하다 보니 벚꽃마저 좋아. 뭐뭐가 뭐뭐하다 보니 뭐뭐가 뭐뭐하다. 이런 식의 문장 구조가 비슷하게 반복되잖아. 완전하게 똑같지 않아도 돼. 똑같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말한 A가 B를 C하다, D가 E를 F하다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완벽하게 똑같지 않더라도 일부 구절이 똑같이 반복될 때 문장의 반복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를 통해 운율감 형성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 반복이야. 의성어, 의태어가 사용될 때도 반복인 거거든. 의성어, 의태어가 쾅처럼 혼자 이음절로 쓰일 수 있거나 혹은 이음절 중에서도 한 번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의성어나 의태어는 2번씩 반복돼요. 멍멍처럼, 그치? 여기도 하롱하롱 이렇게 반복되고 있잖아.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의 경우 운율감 형성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의성어라는 건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각적인 요소를 자극하게 되면 운율감 형성된다라고도 설명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1학년 과정에서 특히나 우리가 1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에서 공부하게 될 때에는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운율감 느껴진다라는 이야기하게 될 거거든. 시어가 반복돼요. 식구가 반복돼요. 혹은 문장이 반복돼요. 라는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요. 그때의 식구라고 하는 건 2덩어리, 2어절 이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절이라는 건 끊어쓰기 단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요 아이는 2어절로 요렇게까지는 3어절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런 게 뭐가 되는 거야? 식구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시어나 식구, 문장 구조의 반복 혹은 의성어, 의태어가 반복되는 말로 쓰였을 때는 운율감 느낄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예문 볼게요. 아까 예로 들었었던 엄마야 누나야가 있네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프이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라고 해서 지금 이 시는요 각 3번씩 끊어읽게 쓴 것 같아요. 삼음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텐데요. 지금 이 시에서는 앞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시적 화자가 우리처럼 드러나고 있나요? 그렇진 않아.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서 시적 화자가 누군지 추측이 가능해. 어떤 사람일까? 여자일까?
아니요, 누나라고 부르니까 남자일 거야. 남자 중에서도 어른일까? 아니요, 누나야, 엄마야 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아이인 것 같아. 이렇게 남자 아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강변이라고 하는 평화로운 공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소망하고 있는 내용의 노래구나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동요 같기도 하고 앞에 이야기했었던 사문보로 끊어지기 때문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처럼 사문보로 끊어지니까 민요적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옆에 확인 문제들이 4문제 나와 있으니까 이것까지 같이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이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이고요. 읽을 때 말의 가락 느껴져요. 리듬감 있는 게 시의 특성이었습니다. 2번에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시어 사용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3번 감각적인 심상, 시각이나 촉각, 청각 같은 거 사용하면서 이미지를 드러내고 정서를 전달할 거예요. 글쓴이의 가치관이 직접 드러난다고? 이거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게 될 수필이라는 갈래가 가치관을 직접 드러냅니다. 우리 여기 가치관이라는 건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어떤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가 이런 게 가치관이거든. 우리 이 시에서 가치관을 전달하는 게 시어, 이 시어에 다양한 의미를 담아 함축적으로 압축하여 전달하기 때문에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독자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지 찾으면서 이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이구나, 이 사람은 이러한 주제를 전달하고 싶구나 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5번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압축하여 표현하는 글이 바로 시였습니다. 2번이에요. 이 시의 화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걸 묻고 있고요. 1번. 당신에 대해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당신은 나를 밟고 지나가 버리지만 나는 계속 당신을 기다리고 있잖아. 2번. 무심한 당신을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당신은 나를 밟고 건너가면 돌아보지 않는 존재예요. 무정하고 무심한 존재이지만 나는 당신을 계속 기다려요. 3번. 당신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야.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라고 했었죠. 4번에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당신을 원망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4번 찾으시면 되겠고요. 5번에 부드러운 어조로 당신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가 뭐뭐합니다, 뭐뭐해요 라는 경어체, 높임말 사용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조금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에 나타난 화제의 정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바로 엄마 걱정이라는 시예요. 1번 외로움, 두려움, 쓸쓸함, 서글픔, 그리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에서 어린 시절 너무 외롭고 무섭고 쓸쓸하고 두려워했었던 마음이 있지만 그리고 내가 커서 그 시절이 너무 불쌍했어 라는 걸 생각하고 있지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너무 그리워 라고 한 정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따라서 답은 몇 번? 5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본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1번에 기억, 똑같은 식구를 반복하고 있어. 어때?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라고 하는 부분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니은에 일정한 글자 수로 반복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일정한 글자 수가 반복된다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디귿에 대상을 그림을 그리듯 표현한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이 강변의 이미지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려내고 있긴 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운율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일 듯이 그려진다고 해서 운율감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말의 가락이라고 해서 시어나 식구를 반복하거나 글자 수를 반복해 준다던가 이런 요소를 통해서 운율감 느껴지는 거예요. 따라서 디귿 적절하지 않고요. 리을에 각 행에 끊어있는 마디수 바로 음보를 반복적으로 사문보로 썼기 때문에 운율감 느껴지고 있습니다. 기억과 리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같이 공부한 내용의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시라고 하는 건 시인이 전달하려고 한 주제를 운율인 언어로 함축적인 의미로 담아내는 것이구나 라고 한 지점을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 내용을 전달할 때 시인이 내가 전달하는 것보다 시적 화자를 따로 내세워서 전달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하여서 우리와 같은 시적 화자를 전면에 내세워 전달하기도 하고 혹은
전체에 드러나진 않지만 그 시적 화자가 숨어서 전달하기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적 화자가 이야기를 전달할 때 우리는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 상황에서 어떤 정서, 어떤 감정 가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려고 하는지를 파악하면서 읽어나가면 되겠구나. 시적 화자 나가 안 나오는데요? 우리가 없는데요? 라고 하면 지금 이 시 속에 노래되고 있는 시적 대상을 찾고요. 이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시의 내용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의 운율이라고 한 요소요. 운율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가락이었는데요. 결국은 시어나 식구가 반복될 때, 혹은 일정한 위치에서 같은 음이 반복될 때, 혹은 또 같은 음운이 반복될 때, 자음이나 모음이 계속 반복될 때, 혹은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될 때, 의성어나 의태어가 사용될 때 우리가 운율감이 느껴지는구나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렇게 운율감 느낄 수 있는 요소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시와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잘 점검하면서 또 다른 개념들 어떻게 찾아 나가는지 여러분들 미리 예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퀴즈는요. 시인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내세우고 있는 인물이 무엇인지 4글자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Q&A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퀴즈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몇 강 포인트 퀴즈 답은 이거예요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학습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학습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배운 내용 중 궁금한 부분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